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 예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좀 바뀐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따라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겹쳐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에는 지금 대출, 그죠? 대출이, 잠깐만요. 2018년에는 상당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그랬죠. 대출 규제가 있어서 투자할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유형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이제 최근 했던 특강이고, 그 다음에 투자의 유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가 하나 있는 이유는 대출의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율의 대폭 조정이 있었죠. 소득세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 이 상가임대차의 보호를 범위를 높여준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높인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큰 어떤 그 영향력을 주는데 상가를 보호하는 임대차의 그 보호하는 범위를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호하는 걸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 대항력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의 보호하는 영역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는 대출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출은 대출대로 규제하고 세율은 세율대로 손대면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범위도 높여버리면은 이 건물 주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 견제 장치가 또 되거든요. 그러나 그 대출 부분이 이렇게 그 대출 부분을 못 받게 되면은 주로 이제 상가의 임대의 보증금을 높이죠. 통상 보증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대출 규제를 하면은 금리를 하면 지금보다 월세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죠. 점점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은행금리가 옛날에 5%, 6% 할 때는 상가에 대한 그 상가 수익률 월세가 통상 12%를 받았어요. 그래서 12%를 받아서 5% 제하고도 7% 정도를 상가 주인이 가져갔는데 은행에 저금리가 돼가지고 5%, 6% 안 하고 4%, 3% 할 때 4%, 3%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월세 수준도 12%까지 안 하고 7%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의 금리 인상하죠.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월세가 인상됩니다. 월세가 따라서 올라요. 서민들이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은 오히려 이제 서민들이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서민도 금리 인상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서민들도 신용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에도 말했지만 집이 한두 채 있다고 해서 부자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월세 사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지방에서 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더 어찌 보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는 있는 거가 분명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핀셋 과세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어떤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 또는 투기 지역에다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이쪽에 대한 연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런 연구가 우리가 그러죠. 미사일 같은 거 포탄 쏘면 대충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은 어떻다고 합니까? 1m 반경의 좁은 창문까지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창문으로도 뚫고 들어갈 만큼의 정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미사일들은 근처에만 200m, 500m 밖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누구를 죽일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어떤 제도적 차원 보면은 세련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그게 아마도 정권이 5년마다 바뀌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정권을 여태까지 정치하는 놈만 잡다 보니까 이 제도나 법과 제도의 개선과 연구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보좌관들 뭐 7명 두고 하면은 다 지역구 관리한다 안 그럽니까? 법을 전문으로 하거나 어떤 그 서민 경제를 위해서 거의 다 입으로 정치를 하죠. 머리로 해야 되는데 입으로 정치를 하죠. 경매만 입으로 해야 되는데 정치도 입으로 해버리니까 제도적 발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교해지고 세련돼지면은 이렇게 지금은 어떤 제도를 바꾸면 일반 옆에 있는 놈도 같이 죽는 거야. 포탄이 떨어지면 옆에 애매모호한 사람도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A라는 직원이 혼나면 옆에 있는 B, C, D까지 폭탄을 맞는 것처럼 정교하게 찝어내야 되는 그런 게 좀 우리는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명한 거는 2018년에는 조금 조급하게 규제가, 대출 규제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규제가 와 있고, 그렇죠? 요거는 주로 누가 손대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손대는 거지, 국토부. 그리고, 지금 있는 상임법, 주임법의 어떤 그 변경은 요건 또 법무부에서 손대는 거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중심이 되는 청와대에서, 국회, 국토부하고 법무부가 각자 이렇게 이제 서민 위주의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버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한 번에 압을 눌러서 모든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효과, 그러니까 눌러지는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할 문제죠. 그래서 청와대가 뭐를 하는 거죠? 조절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절 기능. 지금은 조절 기능을 하는지 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 대출과 양도세 규제로 부동산을 누른다고 하지만 요거에 대한 피해자가 나중에 은행으로 오고 개인으로 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 상임법의 그 보호 범위를 높여버리면은 또다시 또 하나의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건물 주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이제 건물 주인들이 임차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딱 하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거가 뭐냐면은 인상률 제한을 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것도 또 못하게 해버려. 그죠? 이런 걸 못하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집주인하고 건물 주인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득은 없는데 또 뭐를 높여요? 재산세를 높이는 거라. 그러면 이제 죽인다 만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제도가 강하게 되면 한 4, 5년 후에는 또 정권이 또 딴 데로 넘어가는 효과가 생긴다. 이게 항상 보면은 어떤 악순환 같은 거죠.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한 번, 두 번에 조절하는 것도 좀 조절도 그죠? 어떤 환자가 있어. 그죠? 어떤 환자가 딱 이렇게 아픈데 이 사람한테 그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주사도 놓고 그다음에 링겔 맞고 그러잖아요. 링거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워 있는 애한테 죽으로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죽잖아요. 그다음에 한 4, 5일 또는 10일 이상의 어떤 단식을 하거나 고립된 사람한테 즉시 딱딱한 음식 주지 않잖아요. 좋은 건데 왜 즉시 안 주고 왜 좋은 건데 기름기 많은 요리를 안 주나요? 그럼 죽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죽 같은 걸로 미음을 이렇게 싹 쏘아주면서 장의 연도 운동을 시킨 연후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절차하고 어떤 그 단계 처방이라는 거에 어떤 범위가 있고 이런 걸 잘 쓰는 걸 명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분이 좋다고 해서 좋은 약을 막 때려 넣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한다. 살짝이에요.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런 입법 예고가 혹시 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입법 예고된 거는 어차피 또 내년에 법 나온 거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입법 예고된 거 두 가지만 이렇게 싹 훑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키왕짱 옥션이죠. 키왕짱 옥션은 지금 그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은 소수의 회원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예판회원한테만 개방하고 있지만 1월 1일부터는 일반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매 추가 자료에 상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여기 상가 최우선 변제금, 주택 최우선 변제금. 자, 요 두 개의 버튼을 주거용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공매 사건에도 이 버튼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상가 최우선 변제금 클릭해 볼까요? 자, 상가 최우선 변제금 보면 통상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상가 최우선 변제금, 그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2002년부터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2002년, 8년, 2008년, 10년, 2010년 뭐 이런 거 있지. 요 기간에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대출이 있을 때 이 대출을 해준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 있는 게 2014년 여기 보이시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이 어떤 상가에 계약을 하는 어떤 그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임차인에게는 이 규정을 이제 4억 이하 6,500만 원 이하 2,200까지 보호해주는 이 4억까지는 이제 이 법령 자체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게 4억이거든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눴어요. 2014년 1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018년에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1월 1일부터는 아니겠죠? 이제 예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언제 시행된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그때부터가 되겠죠. 여기 2010년 7월 26일이듯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예고가 이제 확실히 되면 또 한번 그때 한번 또 강의할 때가 올 거고, 또는 이제 내년도에는 키왕짱 옥션 사이트에서 임대차 보호법들을 특강을 한 번씩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언급되는 이건 수시로 언급되니까 오늘은 바뀐 제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한 대로 어떤 이제 상황적 논리, 정치적인 논리가 없다고 볼 수 있겠냐. 왜냐하면 지금 4억 5천 되는 게 뭐가 부족하다고 6억 1천까지 올리겠습니까? 자, 그것도 사실은 시점이 안 맞는데 우선은 항상 그런데요. 정치하는 게 위에서 이렇게 뭐 얻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야 너도 나도 뭔가를 바꿔 나가죠. 자, 보시겠습니다. 한번 이걸 내릴게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 또. 이런 게 어찌 보면 노가다죠. 자, 보이십니까? 글씨 큼직큼직하죠? 큼직큼직. 오케이.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이 4억 5천이거든요, 지금. 그럼 요거에 50%면 거의 다 2억 2,500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쳐보면은 얼마야? 6억 7천까지 돼버리죠? 근데 이제 50% 이상 된 데도 있고 50% 이상은 안 된 데도 있는 그 정도로 인상을 시켜버린다 봅니다. 여기 보면은 환산보증금의 액수를 대폭 인상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울이 아까 얼마였어요? 환산보증금 상한은 현행 4억이었다. 현행 4억이었는데 얼마로? 6억 1천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1천으로. 네. 이 정도면 보이실 거예요. 옆에 이제 제 얼굴이 가려지니까. 서울 지역의 환산보증금 상한액이 현재 4억에서 얼마로? 6억 1천으로. 그러니까 맞네요. 50% 이상이네. 아까 제가 4억 5천이라고 잘못했구나. 현행 4억이면 50%면 2억 아닙니까? 그럼 두 개 합치면 6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50% 이상을 인상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조금 전에 어제도 보니까 최저임금제도 뭐 10,000원으로 올려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당연하게
장사하는 사람은 무이나 내지는 알바를 채용하지 않은 쪽으로 머리를 씁니다. 저부터도 사람들이 직원을 사용하는 인건비가 인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한 명이라도 줄이죠. 그거는 장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그럼 최저임금제 10,000원이 오르는 효과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근데 요게 이제 이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날 것이다. 저부터도 사람을 정리하는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부터도. 그죠? 애매모호하면 안 쓰는 거지. 그리고 사람 조금 불편하면 내가 일을 좀 더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서 실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누구나 하는 권리는 있는 거고 자유도 있는 거고 5년 동안의 어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이리저리.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어느 부분이 실정으로 잡히면 그러다가 이제 투표로 이렇게 또 정리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조금 이건 좀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50%씩 올릴 거면 아예 100% 올리지 그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주요 상권의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니 그럼 100% 보호받게 하지 왜 90%에 멈춥니까? 그냥 그러니까 6억 하지 말고 한 8억 2천 하든가. 그러면은 차라리 보호가 확실히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하다가 뜨뜻미지근하게 또 90%만 보호를 받게 합니까? 이거는 이 입법엔 어떤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된 부분인데 이렇게 뭐 과도하게 인상을 해서 많이 보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이 규제가 되고 은행 쪽에서 나중에 부실화가 초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은행의 직원의 해고가 예상이 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또 실업이 예상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최저임금 10,000원 그것도 오히려 있는 사람이 실업을 부추긴다니까요. 지금 그 경비원 아저씨들 대형 아파트들은 경비원 예를 들면 10몇 명씩 20명씩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제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여기서 한 5-6명이라도 줄입니다. 당연히 줄여요. 그러면 당연하게 5명이 평온히 잘 살다가 직장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더 힘들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는 다른 직장을 또 구할 여지가 있는데 뭐 하여간 이런 이상하게 오늘은 요것만 탁 해야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철학에 관한 문제다. 이건 입법 철학에 관한 부분이고 요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다양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5,700만이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00,000명을 위해서 4,000명이 이상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3,000,000은 좋은데 500만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떼기로 500만이 손해봐라 이렇게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좀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권한을 막강하게 주죠. 쉬우면 뭐하러 권한을 세게 줍니까? 막강하게 주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서울 지역은 어쨌든 바뀐다니까 여러분들 애우셔야 돼요. 4억이 얼마 됐다? 6억 1,000으로 바뀐대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지금 현재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 빼고 나머지 이제 인천광역시가 하나 들어오죠. 인천광역시하고 주변에 이제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불리워지는 주로 이렇게 있는 영역이 있죠.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있죠? 밑에 보면은 과밀 억제 권역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는 인천광역시가 속해 있습니다만은 부산광역시는 없단 말이에요. 이 부산광역시를 이제 어디에 포함시킨다고? 요 광역시 말고 어디에?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죠? 자, 부산이 어디로 포함된다고? 여기에 있는
서울 바로 아래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광역시 구간에 부산광역시가 있었죠. 과밀 억제 권역에는 인천만 있었는데 이제 부산이 포함된답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부산, 우리나라의 제2도시들이 이제 드디어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밀 억제 권역 이 부분에 부산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변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라면은, 부산은 광역시로 가는 과밀 억제 권역으로 가는 거죠. 자꾸 말이 틀리네요. 부산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 포함되고, 여기에는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광역시 등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광역시 등으로. 부산, 세종시, 화성시, 파주시. 보시죠. 여기 보면은, 네. 여기에 아까 뭐예요? 과밀 억제 권역에 부산이 들어가고, 요 광역시 영역에 뭐가 들어간다고? 파주,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세종. 요 파주, 화성, 세종, 그죠? 요 세 도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역시 구간으로 편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파주, 화성, 세종의 어떤 상가를 경매를 볼 때는 이게 바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제도가 이렇게 바뀔 때는 살짝 혼동이 오죠. 자, 파주하고 화성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세종시는 원청 뜬 도시였죠. 물론 이제 올랐다 내리막은 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도 여기는 인구가 들어가는 인구죠. 대전에 있는 인구가 세종으로 많이 들어가지 앞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는 광역시로 편입이 된다. 광역시 선택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포인트가 인상률의 상한의 범위를 원래는 물가 상승률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의 절반 수준인 5%로 조정을 했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5%로 조정이 되는 것은 기존에 지금까지 저물가 기조, 그 다음에 저금리 기조, 이런 과거에 10년간 해왔던 이거의 결과물로 5%를 줄인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2018년부터는 금리도 올라가고 뭣도 올리는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인기 영합적으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 법을 낸 사람, 이 요령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과 후를 헷갈리는 거죠. 지금 보세요. 10년 동안 저금리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물가 상승률 지표와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난 10년간의 결과물로 인한 고려죠. 결과잖아.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2018년부터 이빠이 조질 거를 고려한 이 변수들은 이 고려할 거 아니겠어요? 이 이빠이 조지는 이 행위는 나중에 지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내년부터 엄청 조질 거면서 야 옛날에 너무 편하게 살았지 그러면서 인상률을 낮춰버리는 즉 그러니까 알아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잘못됐다. 이거는 분명히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깊게 생각이 안 하는 분은 야 서민 위주로 가는구나. 야 역시 대박이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럼 저는 서민 아닌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경매하는 분들이 보면 경매하는 사람들이 그럼 서민이지 정말 잘 살고 이렇게 집에 돈이 짱짱하게 있는 사람이 경매 뭐하러 합니까? 주식하면서 몇 억씩 까먹고 살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면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40대, 30대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 하나에 이제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쥐어짜가지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정책 입장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지들이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경제가 나빠도 월급은 타잖아요. 관심이 없어. IMF 때도 그러든지 말든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 모르는 소리를 해대면서 어떤 그 인기 영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어떤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생각에 그 한 여러 가지 정책을 던졌는데 이 정책들이 모순을 나타내거나 우리가 요리할 때도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이 소금을 조금 싱거워서 소금을 넣었어. 그러니까 또 저놈이 와가지고 또 더 타. 이러면서 요리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리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요리가 맛이 있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청와대 조절 능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그냥 야 일방적으로 야 10,000원 올려. 자 알바비 10,000원 올리는 거야 최저임금. 그럼 노동계 와 좋다. 그죠? 야 법인세 올려. 그럼 재벌들 죽이는 거야 좋다. 자 그 다음에 서민대책령으로는 주임법 상임법 보증금 이빠이 올려. 그런 걸 누구는 못 올려서 안 올렸나요? 지난 정권에서도 꾸준히 올려왔죠. 반드시 올려왔고. 자, 그럼 대출 안 나가게 해야 되잖아. 야, 그럼 대출금리 올려버려. 별 고민 없다,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이제 한 환자를 죽여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을 그러면 이번 정권이 적절하게 조절해서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 나오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어떤 정책을 펼치면 여기서는 흐물텅하게 후퇴하는 정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 정책들의 미묘한 어떤 변화를 촉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어떤 투자의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또 국가가 정해버리면 그 힘에서는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원래는 이런 분석을 혼자서 제가 했지 이런 거를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처음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어요. 원래는 이런 거 이제 약간 그 유료로 가야 되는데 유튜브가 또 유료 정책이 이제 빠진다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단계는 우선 이런 거는 그냥 오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투자 환경, 경매쟁이들은 조금 더 이런 걸 보고 그냥 6억 1,000으로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저와 같은 시각을 갖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